예, 방금 소개받은 권유한 교수입니다. 저는 대구 가톨릭대학교에서 대구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지심리학과 인지신경과학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강연해드릴 내용은 Study Hard, Be Patient, Step by Step이라고 해서 학생들한테 매번 선생님들께 하시는 말씀도 있죠. 공부 열심히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해라 라고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강요한 듯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근거를 제시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선생님들이 조회 종례 시간에 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공부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그런 근거를 제가 제시해 드리려고 이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자, 강연 이제 차례는 제 소개를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들을 간략하게 그리고 가급적이면 쉽게 강연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아까 소개한 바와 같이 이 인지신경과학이라고 하는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인지신경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지심리학이라고 하는 분야와 뇌과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접목된 융합과학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심리학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와 뇌라고 하는 하드웨어의 어떤 그 관련성, 이거를 이제 규명하려고 하는 이제 그 연구 분야입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많은 연구들 중에서 좀 대중적으로 재밌을 법한 연구 하나를 제가 갖고 왔는데요. 이걸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TV를 볼 때 리모컨조차도 누르고 싶지 않을 때, 아주 귀찮아할 때, 머릿속으로 이런 생각하죠. TV를 내 생각만으로 제어하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제가 있었던 연구소에서 생각만으로 TV 채널을 바꾸는 어떤 그 뇌파 신호를 찾으려고 했었었는데,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마다 뇌파 신호는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 동일하게 뇌파 신호가 그러니까 채널을 바꿔줘 라고 생각했었을 때 나오는 동일한 신호를 찾기 위해서 저희 연구팀이 이제 연구를 했었었는데요. 그때 사용했던 방법이 이 강풀 작가의 이 타이밍이라고 하는 이 웹툰을 보게 하면서 그냥 보기만 했습니다. 그때 이제 뇌의 뇌파를 이제 찍고 있었었는데, 이때 한 가지 실험적 조건이 있었었는데, 무작위로 삑 하고 소리가 나오게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웹툰을 보다가 이 삑 소리가 났었을 때 바로 테이블에 있는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근데 이때, 재미있는 부분을 열심히 보고 있다가 버튼을 누르라고 그러면 되게 늦게 누르겠죠. 근데 반대로 재미없는 부분을 보다가 집중 안 하고 있다가 보다가 삑 소리가 나서 버튼을 누르라고 하면은 되게 빨리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나오는 두 개의 뇌파를 가지고 기록을 한 다음에 그 둘 간의 차이를 구해서 봤더니만 사람들마다 나오는 뇌파가 거의 유사하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뇌파를 우리가 추출을 해가지고 이 신호를 가지고 채널을 바꿀 수 있는 신호로 사용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모 기업에다가 제안을 했었었죠. 근데 재밌는 게 이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우선 이런 뇌파가 나온다라고 할 때까지 걸리는 계산 시간이 한 20분 정도 걸렸고, 따라서 지금 채널을 돌리고 싶은데 20분 있다가 채널을 돌아가면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극복을 할 수 있었었는데, 더 큰 문제는 뭐였냐면 이게 당연히 사람들은 채널을 돌려까지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채널의 목표 채널로 바로 가고 싶어 합니다. 영화 보고 싶으면 영화로 가고 싶어 하고, 쇼 프로그램을 보고 싶으면 쇼 프로그램으로 바로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그런 목표 채널로 한 방에 가게 하는 뇌파는 저희가 못 찾았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지금도 찾기 되게 어렵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보시는 것처럼 생각만으로 TV 채널을 바꿀 수 있게끔 하는 그 기술을 지금 현재 삼성에서 개발하고 있는데 2018년에 이 개발에 관련된 그 연구소도 만들고,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뇌파로 TV를 제어하는 집이 아무도 없죠. 이유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 채널로 한 번에 갈 수 있는 그런 아직 기술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런 류의 연구들을 이제 진행을 해왔습니다. 즉 사람이 내가 원하는 채널로 가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생각과, 그리고 그때 나는 뇌에서 나오는 그 뇌파 신호, 이 하드웨어적인 신호, 이 두 개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죠.
자, 공부 쪽으로 넘어오면 많은 선생님들 그리고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제 주변에서 돌아다니시다 보면은 이런 광고들 많이 볼 겁니다. 즉 기적의 공부법, 기적의 학습법. 물론 다들 안 믿죠. 누가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그런 광고들을 가만히 보다 보면은 몇 가지 공통점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단 며칠 만에 성적을 급상승시켜준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약간의 노력만으로도 월등한 학습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제가 연구하고 있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모든 인지심리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이렇게 하면 공부가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딱 이 두 부분입니다. 즉, 단 며칠 만에 공부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성적을 올릴 수 있다? 이거야 뭐 외우거나 이러면 가능하겠지만, 여하튼 장기적으로 봤을 땐 불가능한 것이고, 약간의 노력만 기울여서 월등한 성적을 낸다? 이거는 인지심리학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자세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려 제가 봤던 광고 사진 하나를, 이제 얼굴이랑 다 가려긴 했지만, 특허받은 1시간 1200단어를 자동 암기한다는 자동 학습 기기입니다. 이게 2006년인가 7년도에 이제 한참 많이 팔렸던 기계인데, 1시간 동안 이 기계를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영어 단어 1200개를 외우게 시켜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마어마한 매출을 올렸었고, 실제로 이 회사에서 제가 있었던 연구소에다가 이게 얼마나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지를 의뢰했었던 그런 것 중에 하나였죠. 물론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영어 학습을 하고자 하는 동기 수준에 따라서도 별 효과를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오로지 효과를 보인 거는 제 실험 결과에 의하면 열심히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많이 본 학생들이 성적이 잘 나왔습니다. 뭐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죠. 자, 우리가 공부를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는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천재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 즉 하늘에서 내린 어떤 재능을 갖고 있다고 하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심리학에서 어쩔 때는 비정상인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 킴픽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레인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레인맨 영화의 모델이 됐던 분입니다. 이분은 포토그래픽 메모리라고 해서 한 번 본 것은 반드시 기억합니다. 그게 음악이 됐건, 그게 숫자가 됐건, 특히 숫자에 대해서는 아주 사진 같은 기억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취미가 도서관에 가가지고 각 지역의 전화번호부를 보면서 외우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태어났었을 때 뇌사진을 보니까 좌우 반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개 태어나고 난 이후에 얼마 안 있다가 사망하게 되는데, 이분이 기적적으로 살아났는데, 더 기적적인 것은 정신연령은 굉장히 떨어졌지만,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가 많이 있었지만, 지적 능력이 많이 있었지만, 숫자를 보고 암기하는 데는 아주 타고난 능력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과거에 몇 월 며칠에 그러니까 누구의 생일이 며칠이지? 예전에 누구가 어떤 역사적 사건이 언제 일어났지? 이런 것들은 그냥 1초도 기다리지 않고 바로바로 대답이 나오는 그런 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AJ라고 하는 이분은 자서전적 기억이라고 그래서 정말 꿈 같은 어떤 그 기억인데, 내가 10살 때 무슨 공부를 했는지, 내가 20살 생일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소상히 기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잘 보이죠. 스트레스를 많이 이제 받았었죠. 그래서 나중에 연구자들이 이분을 대상으로 연구를 많이 해봤어요. 근데 문제는 나중에 이제 심리학자들이 이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결과적으로 나온 내용이 뭐냐면, 이분은 에브노말, 정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즉,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은 하늘에서 내린 재능이라고 하는 것들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신이 내린 그런 혜택을 잘 못 받은 분들이 있지 않나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 네 분의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재들이 있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사진이 모차르트죠. 그 다음에 있는 분이 피카소입니다. 그 다음은 물리학자로서 물리학 노벨상까지 받으신 파인먼이라고 하는 분이시고,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분이 그 유명한 마이클 조단입니다. 각계각층에서 천재라고 불리는 분들인데, 우선 이 모차르트의 경우에는 물론 천재적인 재능도 갖고 있었겠지만, 이분의 경우에는 어린 시절부터 조기 교육을 많이 받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 모차르트를 데리고 다니면서 각종 공연장, 뭐 기타 등등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이 모차르트 아이의 재능을 뽐내기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이런 식으로 했었죠. 실제로 모차르트가 어린 시절에 작곡한 그 곡 같은 경우에는 천재가 만들기에는 좀 조악하다라고 하는 평이 있을 정도였었습니다. 두 번째 피카소의 경우에는 여기 줄쳐져 있는 거를 따라가시게 보면은 147,800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분이 평생 동안 그려낸 작품의 개수입니다. 그 유명한 반 고흐의 경우에는 약 900점 정도의 그림을 그렸는데 그분이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평균 주당 2편의 그림을 그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그린 편이죠. 근데 물론 이 피카소의 경우에는 엄청 오래 사셨긴 했지만 그래도 147,800기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양의 작품 수는 이분이 평소에 얼마만큼 많은 작품을 했는지, 즉 자기네 천재적인 능력 이외에 얼마만큼 많이 손을 물려가지고 붓으로 그려냈는지, 그리고 조각을 많이 했는지, 파란을 많이 그렸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파이먼이라고 하는 분은 천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명실공히 천재죠. 근데 IQ는 125였습니다. 일반 사람들의 평균 IQ가 약 100 정도 되는데 표준편차 다 합쳐도 표준편차보다 조금 올라가는 정도, 약간 머리가 좋은 정도에 속해 있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의 IQ가 125? 사람들이 잘 믿지 않겠죠. 그렇죠?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이 마이클 조단입니다. 마이클 조단은 뭐 너무너무나 유명한 연구 선수죠. 그래서 실제로 이분이 그 대학을 졸업했었을 때 그 해에 그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평균 학생들 졸업생들의 평균 연봉이 다 올라갈 정도로 이분은 어마어마한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의 그 다큐멘터리가 지금 넷플릭스에서 방영이 되고 있는데 그걸 제가 한번 봤었었는데 이분이 엄청난 연습벌레였습니다. 그리고 승부욕도 매우 강했고요. 그래서 이분이 가지고 있었던 원래 신체적인 천재적인 능력 이외에도 이분이 했었던 노력을 보게 되면은 천재가 저렇게 노력할 필요가 있을까? 정도로 노력을 많이 했던 걸로 보입니다. 저는 이 네 분들 중에서 개인적으로는 파이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우선 이분이 굉장히 유머러스한 면도 있겠지만 이분의 딸의 증언에 의하면 이분의 경우에는 공부를 그냥 밥 먹듯이 했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즉, 일상생활에서 틈만 나면 물리학 공식을 풀고, 틈만 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을 필기하고, 틈만 나면 수학 공식을 계산하는 그런 아주 삶과 일상생활과 어떤 수학과 그 물리학의 그런 연관성이 굉장히 많았던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의 제 강연의 그 정리를 잠깐만 해드리면 우선 이 천재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은 천재라고 할지라도 이건 그냥 완성된 재능으로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그 재능을 꽃피울 수 있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제 강연의 이제 핵심 부분을 들어갈 텐데요. 이 내용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그 이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지심리학적인 한계성, 그리고 뇌가 가지고 있는 한계성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잘 기억되지 않고 잘 처리되지 않는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 이제 선생님들께서 나중에 학생들한테 일종의 설득 같은 거를 할 때 필요한 내용들을 가져서 쓰실 수 있게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잘 해놨습니다. 자, 우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보게 되면 우리는 첫 번째로 굉장히 산만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집중을 오랫동안 잘 하려고 하더라도 성인의 경우에 30분 정도밖에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아이들의 경우에 좀 많이 짧죠. 그죠? 그래서 한 24개월 정도 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한 10에서 20초 사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람은 원래 주의가 산만하게끔 진화되어 왔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그 호모 사피엔스 시절에 맹수들한테 잡혀 먹혔겠죠. 만약에 주변 환경에서 맹수가 나타난 것을 디텍트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다들 멸종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능력, 주의라고 하는 능력은 원래 산만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아시다시피 과거의 호모 사피엔스 시대부터 저희 지금 현생 인류까지 유전적으로 그렇게 진화를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문화적인 것들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기술도 많이 바뀌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각종 기기들이 많이 나타나고 뭐 여가 활동도 많이 나타나고 새롭게 생겼고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걱정하는 학생들의 공부에서 가장 적이 될 수 있는 스마트폰이죠. 이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많은 그 전문가들이 이 스마트폰에 푹 빠지게끔 일부러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얘는 매력을 끌 수밖에 없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스마트폰의 주의를 뺏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미 산만한 상태로 이제 진화했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유혹을 떨쳐버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 겁니다. 특히 이 전전두엽이 다 발달하지 않은 청소년기에는 더 그런 경향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만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과거에 60년대에 심지어 이런 기계까지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아이솔레이터라고 하는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두꺼운 헬멧을 뒤집어 쓰고 숨 못 쉬니까 산소 호흡기 같은 걸 달고, 그리고 눈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조그만 구멍을 뚫어가지고 렌즈를 달아서 앞을 볼 수 있게끔 만든 기계입니다. 소리는 안 들립니다. 그래서 이런 걸 뒤집어 쓰고 공부를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유지되고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많이 이제 주의를 뺏기고 있죠. 원래 우리는 산만하니까요. 자, 여기 아주 간단한 아주 재밌는 실험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여기서 하셔야 될 일은 간단합니다. 여기 보시면 흰색 티셔츠를 입고 있는 사람이 이 트램볼린을 몇 회 점프를 하는지 이 네모칸 안에서 있는 이 사람의 점프 횟수를 정확하게 세시면 됩니다. 마음속으로 하나하나씩 세셔도 되고 손뼉을 치면서 하나하나씩 세도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How well can you focus? Here's a quick test. Your task is to ignore the people in the foreground and count, as precisely as you can, how many times the guy in the back jumps on the trampoline. Ready? Go. How many jumps did you count? If you answered 11, congratulations, that's correct. But did you see the gorilla who delicately tiptoed into the frame and tiptoed out? 이 동영상에서 고릴라를 본 사람들은 전체 인구의 약 55%에서, 못 본 사람이, 죄송합니다. 못 본 사람이 55%, 65%입니다. 즉, 한 곳에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되면 집중을 하지 않은 장면을 대해서 우리 잘 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집중하면 집중하는 것만 보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안 보인다를 강조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45%의 사람들을 얘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고릴라를 본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집중하는 것만 처리하고 집중하지 않는 걸 처리하지 않는다면 거의 100%에 가깝게 고릴라를 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무려 45%가 넘는 사람들이 고릴라를 봤다는 거죠. 이 얘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의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온고하지 않다는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인지적 한계 중에 하나는 잘 까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봤던 것도 까먹고 책을 읽을 때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특히 공부할 때인데 이 전 페이지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봤던 내용이 잠깐 사이에 이 책장을 넘기는 그 사이에 까먹어가지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잘 까먹는 그런 경향성이 매우 높죠. 자, 이것도 한 가지 실험인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여러 개의 알파벳을 15초 안에 한번 암기해 보세요. 시간상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경우 15초 안에 이 많은 알파벳들을 다 암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3개의 알파벳이 끊어서 보신다면 의미 있는 알파벳들이죠.
칼기는 우리나라 항공기고, KGB 과거에 사라진 구소련의 정보 CIA 같은 거죠. 그리고 DCU는 제가 있는 학교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CIA, FBI라고 하는 영화에서 자주 나오는 정보부죠. 이렇게 보면 그 많았던 알파벳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몇 개 안 되는 의미 있는 것으로 기억이 될 것입니다. 즉, 기억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잘 까먹지만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 친근한 지식을 활용한다면 별로 어려울 게 별로 없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학습할 때, 우리가 학교에서 학생들이 뭔가를 배울 때는 새로운 것을 학습하는 거잖아요. 이 새로운 것을 학습할 때는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사람들이 몰래 잘 다 까먹기 때문에 자주 반복적으로 또는 내 머릿속에 있는 장기적인 지식에 있는 내용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금세 다 까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메커니즘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는 잘 헷갈리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단어들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창틀, 전망, 유리, 집, 미풍, 창살, 열다, 세시, 명암, 커튼, 방충망, 창턱, 테두리, 덧문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기 기억은 외부에서 사람들이 어떤 유도 신문을 한다거나 그랬었을 때 내가 동일한 사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왜곡을 시키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장기 기억은 자기 멋대로 기억을 왜곡시킵니다. 자, 이 실험은 로프터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장기 기억에 관련된 연구자가 한 실험인데요. 집단을 모아놓고 동일한 동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두 차가 와서 이렇게 딱 부딪히는 그런 장면을 동영상으로 보여줬거든요.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그 집단의 한 부분을 불러가지고 자, 지금부터 동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동영상을 전에 봤었던 동영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텐데, 전에 봤었던 동영상에서 두 차가 와서 콩 하고 박았어요. 시속 몇 킬로 갈게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이 사람들은 한 시속, 여기 나와야 잘 안 보이지만, 한 30km 정도 와서 부딪혔다라고 하고, 다른 집단을 불러다가 동일한 동영상을 본 다른 집단을 불러다가 이번에는 두 차가 와서 스매시 꽝 부딪혔어요. 시속 몇 킬로로 할게요. 그랬더니만 이제 나온 얘기가 시속이 아니라 마일로 얘기를 했겠죠. 미국이니까 60마일 정도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같은 동영상을 봤는데 질문하는 방식에 따라서 사실에 대한 장기 기억 속에 왜곡이 발생을 해가지고 두 차가 와서 부딪힌 그 속도를 다 착각해가지고 회상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머릿속에 있는 뇌는 어떤 자극을 봤었을 때 특별히 더 자동적으로 처리하는 경향성이 있는데 그 자극이 어떤 거냐면 사람의 얼굴입니다. 사람의 얼굴은 이 파레이돌리아 효과라고 해서 실제로 얼굴이 아닌데 얼굴인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거죠. 이 얘기는 어떤 거냐면 머릿속에 있는 특정 뇌 영역이 사람의 얼굴이 아니지만 얼굴인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처리를 해버린다는 겁니다. 무조건 그냥.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가 다 있는 마지막 오늘은 대본 괜찮네요. 제가 뇌 얘기를 자주 했기 때문에 아마도 뇌 사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사실 뇌 사진은 한 장도 없었습니다. 그냥 두개골 사진만 하나 있어요. 역시 요약을 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지적 기능과 뇌의 기능 한계점이 있는데 공부할 때에 한해서 봤었을 때 산만한 주의, 그리고 잘 까먹고, 그리고 기억하는 것도 잘 헷갈려하는 그런 인지적 그리고 뇌의 기능의 어떤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얘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이게 관건이겠죠? 자, 그게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한 가지 사례가 있을 겁니다. 자, 이 사례는 미국에서 표현을 한 사람입니다. 미국의 기억력 시합은 어떤 거냐면 정말 누가 기억을 잘하느냐 그 콘테스트를 하는 건데 카드 한 벌을 무작위로 샀던 카드 한 벌을 주고 빨리 외우게 한다던가 아니면 칵테일 파티라고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 그런 칵테일 파티를 하면서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이 무슨 내용을 얘기를 했는지 다시 얘기하는 시간을 다 외우는 겁니다. 경합에서 우승을 2번이나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잠깐 동영상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얼마나 노력해야만 챔피언이 될까요? 그의 하루를 따라가 봤습니다. I've got a recording of digits on an MP3. I put on my MP3 player. I put my MP3 player on. I go for a jog and I run as I'm memorizing those digits. 아침 식사 뒤 본격적인 기억 훈련을 실시합니다. 기억력 대회 경기 규칙을 그대로 따라서 연습을 하죠. 거꾸로 매달려 카드 외우기는 로니가 만든 독특한 훈련입니다. 점심을 먹으러 나온 길 식당에서도 훈련을 멈추지 않습니다. 오후엔 수영장에서 로니의 기억력 훈련이 계속됩니다. 지금 로니는 마치 고통을 이겨내는 수행자처럼 보입니다. 8시간의 훈련을 마친 저녁, 로니는 여자친구 집으로 향했습니다. Distracting, like you said. What am I doing? You can't see. That's not such a bad time.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기억력 챔피언을 2번이나 석권한 사람이 하루 종일 하는 일이라고는 기억력 연습을 하는 겁니다. 카드를 외우고 물 속에서 외우고 물 밖에서 외우고 밥 먹다 말고 외우고 여자친구랑 놀다가 외우고 계속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천재적인 능력을 갖고 있느냐? 아닙니다. 이분은 대학을 중퇴하고 중퇴한 이유도 성적이 안 나와서 중퇴를 했었고 직업 군인으로 있다가 우연한 기회에 이 기억력 콘테스트에 나가게 된 거였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무작정 노력하라고 하면 뭐 잘 안 먹힐 테니까 우선은 좀 나눠서 외적인 요인과 내적 요인을 통제함으로 해서 즉 조작을 함으로 해서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는 어떤 그 상태를 미리 만들어주는 겁니다. 근데 대개의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것들은 뭐 쉽게 말씀드리면 국어를 어떻게 공부해야지 잘할 수 있을까요? 수학을 어떻게 해야지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요? 이런 내용들을 요구하시지만 그런 것들은 너무 개인차가 많기 때문에 연구의 영역으로 갖고 오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연구들 중에 하나는 이런 것들입니다.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거기에 관련해서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을 나눠가지고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외적 요인으로 가게 되면 우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매우 산만하기 때문에 우리의 주의를 끌 수 있는 자극들을 가급적이면 치우고 공부를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나는 이렇게 어지럽혀져 있는 상황이 더 좋아요 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 경우는 사실 어지럽혀 놓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 그렇게 어지럽힌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 물건들을 놓아놨기 때문에 그게 친숙하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는 정리한 게 그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있는 친숙한 정보들이 주변에 있었을 때는 별로 주의를 뺏기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하튼 주변에 내가 공부할 때 주의를 끌만한 무언가를 두지 않는 게 제일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게 아마도 스마트폰이겠죠. 그래서 학생들 학교에서 이미 뭐 다 실시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학생들이 가지고 이제 집에서 공부할 때 내지는 뭐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공부할 때
가급적이면 학생들한테도 이 얘기를 해주셔서 스마트폰은 가급적이면 가방 안에 넣어놓고 공부를 한다던가 아니면 거기에 의식적으로 그 주의를 안 끌게끔 내가 좀 신경을 좀 차단하는 훈련을 한다던가 이런 해서 행동 유도성을 가급적이면 막아가지고 주의를 집중하게끔 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사진은 성인 ADHD를 앓고 있는 분의 책상 상태입니다. 굉장히 그 정리정돈이 안 돼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재밌는 건 이분이 이 성인 ADHD를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물 치료라든가 지속적인 어떤 그 치료를 해가지고 현재는 임상심리학 박사를 받아서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있고 정상적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한참 병증이 심했었을 때는 증상이 심했었을 때는 약속 시간에 나가기 전에 가구 배치를 다시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에 꽂히게 되면 가구 배치를 다시 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주의를 그쪽으로 확 뺏기는 거죠. 그렇게 심한 상태에 이르는 경우는 별로 없겠지만 여하튼 그 정도로 주변 환경을 통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주의를 많이 뺏겨서 공부하는데 필요로 한 정신적 에너지를 그만큼 쓸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충분히 자야 됩니다. 공부하는데 웬 잠이라고 하시겠지만 잠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명확한 그 기능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심리학계 그리고 생물심리학, 생리심리학 쪽에서 밝혀진 결과에 의하면 잠은 우리의 기억을 특히 장기 기억을 촉진시킵니다. 그 중에서도 잠의 여러 가지가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에서도 렘 수면이라고 해서 왜 잠자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꿈꾸거나 그럴 때 눈을 막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Rapid Eye Movement Sleep이라고 해서 이런 렘 수면 단계가 있고 서파 수면 단계가 있는데 렘 수면 같은 경우에 렘 수면에 빠져 있는 사람을 중간중간에 막 깨워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어떤 학습 저하를 보이냐면 낮에 운동했던 내용을 학습 못하는, 기억 못하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즉, 낮에 내가 테니스 치는 것을 이제 훈련을 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잠을 들었는데 렘 수면 때 연구자가 계속 깨우면 이 사람이 다른 정상적으로 잠을 잔 사람들에 비해서 테니스 어떤 기술의 습득이 되게 더뎌지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게 됩니다. 서파 수면 때 그럼 깨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학생들한테는 치명적인 것인데 뭐냐면 공부한 내용을 까먹습니다. 의미 기억을 까먹는 소리입니다. 즉 낮에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잠잘 때 어찌어찌 해가지고 불면증이 걸려서 서파 수면 때 잠깐만 깨게 되면 낮에 열심히 공부한 내용을 잠자는 동안에 잘 어레인지를 하지 못해가지고 장기 기억 속에 잘 옹고화되지 않는 그런 경향성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냐? 당연히 잠을 푹 자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뭐 수능 보기 이전에 뉴스에서도 항상 얘기하는 거죠. 잠을 충분히 취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은 근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가급적이면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하는 것도 피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 모차르트 효과라고 하는 게 있었었는데 모차르트 교향곡을 듣고 공부를 하게 되면 뇌가 웜업, 데펴져가지고 나중에 공부할 때 공부가 더 잘 되더라 라고 하는 게 과거에 이런 이론이 있었습니다. 물론 거짓말입니다. 이런 건 없습니다. 하지만 도리어 이 계기로 해서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는 게 정말 효과적일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유는 우선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패턴입니다. 우리의 뇌는 아까 전에 제가 사람의 얼굴은 아니지만 얼굴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가 우리 머릿속에서 자동적으로 얼굴을 처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로 음악이라고 하는 것의 패턴은 우리 뇌가 아주 자동적으로 처리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말로 만들어진 가사, 우리나라 말로 만들어진 음악의 경우에는 가사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말이기 때문에 더 자동적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공부해야 될 때 써야 되는 정신적 에너지를 음악을 처리하는데 가사를 처리하는데 어느 정도 할당을 해버립니다. 만약에 공부를 해야 할 때 필요한 에너지가 총 100이라면 음악을 처리하는데 자동적으로 나도 모르게 그냥 20 정도를 그냥 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100을 할당해야 될 공부를 80만 가지고 공부를 할당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효과가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음악을 듣지 않는 게 좋고 굳이 듣겠다라고 한다면 가사가 없는 걸 듣는 게 좋고 그리고 더 좋은 것은 따지고 보면 아무런 패턴이 없는 화이트 노이즈 같은 거 그냥 주변 소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도 틀어놓고 정하고 싶다면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일 좋은 건 안 듣는 게 제일 좋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물을 많이 먹어라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데, 자 우선 이런 논리입니다. 우리가 탈수 현상을 겪게 됐었을 때 나오는 그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 그게 보시는 것처럼 지겨움, 무력감, 피곤함, 집중력 감소 이런 것들입니다. 즉 물을 많이 먹지 않으면 인지적으로 되게 게을러집니다. 그래서 물을 종종 섭취를 해야만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그러니까 되게 리플레시 시켜주고 그리고 탈수증을 많이 줄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그러니까 머리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커피를 마신다거나 녹차를 마신다거나 뭐 학생들이 좋아하는 그 뭐죠 그거 그 포카리 스웨트에다가 뭐 타서 먹는 거 있지 않습니까? 비타민제 이런 거 타서 먹는 거 이런 건 어떤 그것도 역시 물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연구자들이 순수한 물이 아니기 때문에 좀 배제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유는 그런 것들은 우리 몸에서 음식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물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가급적이면 그냥 깨끗한 순수한 물을 먹으면서 종종 섭취해 가면서 탈수증을 줄여가면서 공부에 임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충분한 운동. 특히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제 기억에도 체육 시간은 고2, 3 때부터는 거의 체육 시간에 아무것도 안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냥 자율학습을 했던 걸 기억을 하는데 운동이 인지 능력과 아주 밀접한 정적 상관이 있다는 것은 수십 년에 걸쳐서 나온 결과입니다. 운동을 하는 집단과 하지 않은 집단의 인지 능력의 차이는 매우 현격한 차이를 보입니다.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인데 이게 2019년에 나온 결과입니다. 이거는 운동을 충분히 한 아동의 그 집단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집단이 있었을 때 운동을 충분히 시킨 아이들의 뇌를 찍어봤더니만 영상을 찍어봤더니만 뇌에 회백질이 있고 백질이 있는데 백질의 양이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체육관에서 내가 만약에 근육 운동을 하려고 아령을 들었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아령을 든 사람과 듣지 않았던 사람의 근육의 차이가 생기겠죠. 그와 마찬가지의 논리입니다. 운동을 한 친구들은 운동을 하지 않은 친구들에 비해서 뇌의 백질의 양이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백질은 정보를 전달하는 엑슨이라고 축삭이라고 하는 그것들이 모여 있는 그 뇌의 부분인데 그 부분,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정보를 전달하는 경로입니다. 정보를 전달하는 경로가 매우 효율적으로 잘 발달된다는 겁니다. 운동을 함으로 해서. 그래서 가급적인 운동을 시키면 좋다라고 하는 건데 그럼 어떤 운동을 얼마나 시키면 좋냐라고 하셨을 때 가급적이면 뜀박질 같이 이제 산소를 소비할 수 있는 운동들 이런 것들을 아주 격렬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 3회 정도 최소 20분 이상 정도를 하면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되게 좋은 건 조깅 정도 스타일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기타 해서 여기 나와 있는 건 조명입니다. 조명인데 이 연구 결과는 굉장히 오래된 연구 결과라서 이거는 뭐 그냥 제가 그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서 갖고 나온 내용입니다. 최근 들어서 조명이 이제 여러 가지 기계가 발달하면서 LED 조명도 들어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그럼 어떤 조명이 가장 좋으냐라고 했었을 때 아주 간단한 답은 우리가 진화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접한 조명이 뭘까요? 바로 햇살이죠. 햇빛 정도의 조명이 가장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효과적인 조명의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외적 요인은 엄마, 아빠,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통제를 해주면 학생들의 공부할 수 있는 어떤 그 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적 요인이죠. 심리적인 요인이 될 겁니다. 자, 심리적인 요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심리적 요인 중에 하나가 이 편견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우리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은 알게 모르게 암묵적으로 편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 편견이 실제 학습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꽤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여자 선생님이신데, 여자 수학 선생님이신데,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편견 중에 하나가 남자가 여자보다 수학을 잘한다라고 하는 편견이 있는데 그 편견을
수용한 여자 수학 선생님과 그 편견을 수용하지 않은 여자 선생님이 각각 여학생과 남학생을 수학 가르쳤었을 때 성적을 비교한 겁니다. 남학생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편견을 수용하던 말건 거의 비슷한 성적이 나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여학생들을 보게 되면 편견을 수용한 선생님들이 가르친 여학생들의 수학 성적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서 성적이 뚝 떨어져 있습니다. 즉, 여자 선생님이 남자가 여자보다 수학을 더 잘해 라고 하는 편견을 수용한 상태에서 여학생들을 가르치게 되면 그 편견이 나도 모르게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선생님들이 잘 지도를 해주셔가지고 이런 편견은 틀렸어, 이런 편견은 옳지 않아 라고 하는 걸 잘 알려주신 상태에서 학습에 임한다면 그 편견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성과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공부를 하기 전에 지쳐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육체적인 지쳐 있음이 아니라 정신적인 지침을 얘기하는 건데 이걸 의지력의 고갈이라고 합니다. 이 연구는 굉장히 재밌는 연구 중에 하나인데 실험 참가자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한 집단은 이 참가자 대기실에 모아놓고 방금 막 구운 초코칩 쿠키를 앞에 한 상 가득히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모여있는 사람들한테 저 초코칩 쿠키를 마음대로 드세요. 드시고 싶은 만큼 드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집단한테는 동일한 상황이긴 한데 초코칩 쿠키가 아니라 맛대가리 하나도 없는 그 빨간색 조그만 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먹으라고 했습니다. 초코칩 쿠키는 드시 마시고 이 무를 드세요 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 맛있는 초코칩 쿠키를 먹고 싶은데 무를 먹으라고 했으니 얼마나 많이 속으로 참았겠습니까? 그죠? 그만큼 의지력이 고갈되어 있는 상태였던 겁니다. 자, 이 두 집단을 나중에 실험실에 데리고 와가지고 아주 어려운 실험을 시켰습니다. 풀어도 풀리지 않은 문제를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만 초코칩 쿠키를 마음껏 먹은 집단의 학생들이, 실험 참가자들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그 어려운 문제를 여러 번 풀려고 시도를 하고 또 오랫동안 매달려가지고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물을 억지로 먹게 한 집단 같은 경우에는 금세 포기를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만큼 의지력이 고갈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어떤 의지력이 남아있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 연구 결과는 나중에 얼마 안 있다가 또 깨집니다. 근데 깨진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재미있는 시사점이 있는데 인간의 의지력의 한계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인간의 의지력 한계를 믿지 않은 인간의 이 의지력은 무한에 가까워라고 믿는 그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집단인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아까 전에 있었던 그 어려운 문제를 더 자주 시도하고 오랫동안 버텼다는 겁니다. 즉, 두 가지 실험을 우리가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여하튼 의지력의 고갈을 믿는다면 의지력의 고갈을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공부에 임하면 되는 것이고 의지력의 고갈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지력은 무한에 가까워라고 믿는다면 그 믿은 상태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공부에 임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우리가 항상 어떤 아주 사소한 불안감들을 누구나 다 조금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아주 재밌는 연구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입니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집단의 어르신들한테는 일종의 협박을 합니다. 어떤 협박이냐면 지금부터 단어 외우기 학습, 공부를 할 텐데 청년들과 같이 할 거고 청년들과 나중에 시험을 같이 볼 겁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의 입장에서 내가 지금 저 청년들과 파릿파릿한 저 청년들과 같이 단어 외우기 시합을 하고 시험을 본다고?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학습하는 내내, 시험 보는 내내 그 점을 머릿속에서 떠올리게 됩니다. 일종의 불안감을 비추는 거죠. 그리고 다른 집단은 그렇지 않고 어르신들끼리 학습을 하고 어르신들끼리 경합을 해서 나중에 시험도 볼 겁니다. 라고 했었을 때는 청년들과 비교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협을 가하지 않은 조건이 될 겁니다. 자, 이랬었을 때 두 조건을 나중에 두 조건에 나온 성적을 비교를 해보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위협이 있는 조건, 위협이 없는 조건에는
청년들과 거의 비슷한 성적이 나옵니다. 여기 색깔이 칠해져 있지 않은 게 청년들이고 색깔이 칠해져 있는 게 어르신들의 성적인데 거의 비슷한 결과물이 나옵니다. 반대로 위협을 가한 조건 같은 경우에, 즉 청년들과 같이 시험 볼 거야 라고 했던 집단 같은 경우에는 청년의 성적이 어르신들의 성적에 비해서 월등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두 집단에 할당된 어르신들의 원래 인지적 능력의 차이가 있었던 거 아니야? 그거 아니었습니다. 두 집단에 있었던 어르신들은 다 IQ도 비슷하고 성별도 동일하게 맞췄으며 학력도 거의 비슷하게 맞췄던 분들입니다. 즉 인지적 능력이 거의 비슷한 분들끼리 각각 다른 조건에서 이런 결과물을 낸 겁니다. 오로지 차이가 있다면 뭐였죠? 위협을 가하느냐 가하지 않느냐 였던 겁니다. 그럼 그 위협은 어떻게 나중에 작동을 하냐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지적 기능 중에서 공부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인지적 기능이 바로 작업기억이라고 하는 겁니다. 작업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수학, 국어, 영어, 시각적으로 어떤 풀어내는 기하학적인 문제 이런 것들에 다 관여하는 인지적 기능인데 이 기능이 연료로 쓰고 있는 게 일종의 집중력입니다. 인간의 집중력인데 이 집중력은 아까 전에 그 음악을 들어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집중력은 공부할 때 100이 필요하다면 그 100을 다 온전히 써야만 공부를 다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불안이라고 하는 요소가 계속 이 집중력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량을 할당을 뺏어가기 때문에 온전히 집중력을 다 활용할 수가 없어서 원하는 만큼의 성취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불안의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수학을 못한다, 내가 국어를 못한다, 집안이 어쩌다 이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배제시킨 상태에서 학업에 임하게 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럼 그것들을 어떻게 불안을 없애게 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심리학자들이 가장 추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표현적 글쓰기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불안한 요인이 무언가가 있다면 그거를 일기 쓰듯이 쓰고 난 다음에 학업에 임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 역시 이제 너무 어렵다, 힘들다라고 한다면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서 이제 치료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기죠. 내가 공부하고자 하는 동기인데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욕구가 동기가 있습니다. 그 동기가 유능감, 자율성, 사회적 관계성인데 이런 것들을 잘 충족시켜 주면은 공부하는 데 많이 보탬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선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무력한 그런 존재는 절대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학습을 통해서 배워가면서 무력한 존재가 되는 거죠. 시간 관계상 이 그림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왼쪽에 있는 쥐와 오른쪽에 있는 쥐가 있는데 이 쥐는 주기적으로 전기 충격을 받습니다. 근데 왼쪽에 있는 쥐는 앞에 있는 레버를 누름으로 해서 그 전기 충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즉 전기 충격이 이렇게 오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전기 충격이 오는 시간이 좀 더 딜레이가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쥐는 아무리 눌러도 전기 충격이 계속 옵니다. 왜냐하면 이 왼쪽에 있는 쥐에만 그러니까 전기 충격을 막는 버튼이 있기 때문에 얘가 누르지 않으면 얘는 고스란히 그 충격을 그대로 받게 되는 겁니다. 통제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얘는 아무리 오른쪽에 있는 쥐는 아무리 버튼을 눌러도 계속 전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왼쪽에 있는 애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죠. 자, 이게 어떤 실험이냐면 그 유명한 실험 중에 하나가 이거입니다. 이제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하는 건데 이 오른쪽에 있는 쥐와 왼쪽에 있는 쥐를 나중에 실험이 다 끝나가지고 위를 해부해서 봤더니만 왼쪽에 있는 쥐 뇌는 멀쩡했지만 오른쪽에 있는 쥐의 위에는 위궤양이 생겼다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통제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잦은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세 번째 있는 것처럼 통제력 경험 없고 이런 것들 때문에 타고난 무기력이 아닌 학습된 무기력으로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대상으로 봤었을 때는 잦은 실패 경험을 하지 않는 게 좋죠. 그래서 실제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들을 치료할 때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간단한 게임들을 많이 합니다. 게임을 많이 해서 퍼즐 맞추기라든가 젠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하면서 아주 사소한 성공감들을 자주 느끼게끔 해줍니다.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은 자기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많은 잦은 실패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쌓여가지고 나중에 학습된 무기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없애기 위해서 이런 걸 쓴다는 거죠. 그리고 가급적이면 다른 학생들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건 안 좋다는 겁니다. 이름으로 해서 나 자신의 어떤 그 자존감 이런 것들이 많이 낮아지고 그리고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비하하게 되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게 될 수 있죠. 통제감은 방금 이 주의 실험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리고 능력의 귀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 내가 수학 시험을 못 봤어요. 그러면 그 수학 시험을 못 본 이유를 내가 머리가 나빠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좀 재밌는 얘기겠지만 선생님이 문제를 너무 어렵게 내서 내지는 우리나라의 수학 그 수준이 너무 높아서 이런 식으로 외적 귀인을 시켜버린다면 내가 잘못해서 나온 실패가 아니라 외부의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실패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안도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자신이 유능하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 동기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든 유능하다고 느끼게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부정적 피드백을 주더라도 가급적이면 정보가를 넣어서 부정적 피드백을 주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네가 지금 제가 자꾸만 수학 얘기를 하는데 이유는 제가 수학을 옛날부터 잘 못했거든요. 여튼 수학 문제 4번을 틀렸어. 그러면 그 틀려서 너 정말 성적이 많이 떨어졌구나라고 피드백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왜 틀렸는지 그 틀린 이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정보가를 준다면 훨씬 더 학생들의 동기 수준을 높이고 유능감을 높여주는 그런 결과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는 뇌 영상을 이제 정보가가 있는 부정적 피드백을 줬었을 때 뇌에서 이 도파민 회로라고 하는 즉 그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머릿속에서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는 영역을 더 증가시키는 걸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가 문제가 틀렸다고 막 뭐라 그럴 게 아니라 틀린 문제에 대한 정보가를 준다면 아이들의 입장에서 훨씬 더 유능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자기가 선택한 과제를 성공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건 우리나라 교육 현실상 그닥 쉬운 건 아니죠. 그렇죠? 이건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나 이제 학생들 특히 죄송합니다. 그 엄마 아빠들이 제일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번에 시험 잘 보면 뭐 해줄게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물질적 보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용돈 올려줄게, 네가 원한다면 자전거 사줄게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이 학습 심리학에서 이 물질적 보상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순간부터 이제 소거 학습이라고 하는 게 발생을 합니다. 즉, 내가 원하는 물건을 받았기 때문에, 원하는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더 뭔가를 해야 되는 동기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내가 학습해온 내용을 점점점 잊어먹게 되는, 소거하게 되는 그런 경향성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물질적 보상보다는 어떤 심적 보상, 칭찬을 많이 해준다던가 아니면 먼 훗날에 있을 법한 너의 그 성공담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많이 있게 떠올리게끔 많이 해주신다면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일시적인 효과는 물질적 보상이 훨씬 더 강하겠죠. 당연한 겁니다. 이번 기말고사 성적을 네가 올린다면 내가 너한테 용돈을 더 많이 줄게. 훨씬 물질적인 보상이 일시적으로 더 효과를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 보상의 경우에는 한참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효과를 보긴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잘 조율해서 학생들과 자녀들의 그 원하는 욕구, 그러니까 원하는 그 물질적 보상, 그거를 모두 줄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맞춰준 상태에서 장기적인 너의 꿈,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해 주신다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시다시피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우리는 모두는 주변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면 다들 좋아하죠. 주변 사람들의 지지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특히 요즘과 같은 코로나 시대에 혼밥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하게 되는데 그와 동시에 정신적인 문제도 많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나타나고 있죠. 원래 사람은 사회적 지지를 받아오게끔 만들어져 있는 개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뇌에는 사회적 지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뇌의 영역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여기 나와 있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대상 피질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참 신기하게도 사회적인 지지를 받았었을 때가 아니라 사회적 배제를 받았었을 때, 즉 왕따 당했었을 때 이 영역이 많이 활성화됩니다. 근데 이 영역이 담당하고 있는 또 하나의 기능이 육체적인 고통을 느끼게 하는 영역이 바로 여기입니다. 즉, 이 얘기는 육체적 고통과 왕따를 당했었을 때 느끼는 고통, 느끼는 그 영역이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육체적 고통을 장기적으로, 되게 만성적으로 느끼게 됐었을 때 어떤 일이 이제 인지적으로 발생하게 되냐면 계속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어찌어찌 하다가 손가락 한쪽이 조금 다쳤어요. 그래서 피를 흘리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 하루 종일 여기 신경 쓰입니다. 마찬가지로 만성적으로 내가 어디가 아프다면 뭐 배가 아프다던가 머리가 아프다던가 그러면 계속 그쪽으로 신경을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아까 전전 슬라이드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공부할 때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인지적 능력인 작업 기억이라고 하는 것에 내가 육체적 고통을 장기적으로 얻게 되면 그 고통을 계속 상기하게 되기 때문에 그 고통에 대한 상기가 계속 일정량의 처리가 계속 뺏기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공부하는데 온전히 써야 되는 에너지를 다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당연히 사회적 배제가 아닌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게끔 유도를 해야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뇌에서 도파민 회로, 즉 보상 회로라고 그래가지고 기분 좋게 만드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습니다. 그게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뇌의 이 전전두엽, 이 앞니마 안쪽, 이 안구 위쪽인데 이 영역에서 도파민을 많이 수용하는 그 작용이 나타나게 관찰이 됩니다. 즉 기분 좋은 신경 전달 물질을 전전두엽에서 많이 흡수하는 그런 경향성이 많이 나타납니다. 사람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거나 공감을 받게 되면 근데 이 전전두엽이라고 하는 이 영역은 우리 인간의 이성적인 영역을 담당하는 곳으로서 특히 공부할 때 특히 작업 기억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 영역을 많이 기분 좋게 해주는 게 관건이죠. 따라서 요약을 하면 가급적이면 사회적 배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적 공감, 지지 이런 것들을 많이 줌으로 해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전전두엽, 공부를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이 영역이 이 영역에 가장 긍정적인 어떤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건 이제 제가 그냥 재밌게 진행을 하려고 가지고 온 것인데 IQ를 올리는 방법입니다. 물론 IQ를 많이 올린다고 해서 공부를 무조건 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이걸 보시면 이제 이렇게 하면 IQ가 올라가라고 하는 게 이 심리학자들이 한 연구 결과로서 나온 겁니다. 그나마도 최근에 나온 거죠. 이 중에서 우린 이제 이 강연을 듣고 있는 모든 선생님들은 여기에 관계가 없습니다. 다 어린 시절에 IQ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녀분들한테 활용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갖고 와봤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제가 이제 다른 데 강연을 나가게 되면 많은 학부모님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여기 세 번째 보시면 아이의 상호작용을 하면서 책 읽기죠. 책 읽기. 이게 6점 형성이 된다는데 그러면 요즘에 왜 TV나 이런 데 보면은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그 뽀로로 교육 동영상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식당 같은 데 가면 아이들한테 이 아이패드라던가 이런 걸로 보여주고 엄마 아빠는 밥 먹고 있죠? 이거 괜찮냐? 라고 물어보시는데 괜찮습니다. 나쁜 거는 같이 안 보는 게 나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책 읽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보는 겁니다. 같이. 엄마 아빠랑 아이랑 같이 보면서 내용을 얘기하고 지금 뽀로로라고 하겠습니다. 뽀로로는 너무나 유명하니까 뽀로로가 지금 누구랑 같이 놀고 있고 뽀로로가 지금 느낌이 친구한테 지금 놀다가 친구한테 공을 뺏겼어요. 그럼 뽀로로 기분이 어떨까라고 물어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계속 아이와 상호작용하면서 TV를 본다거나 유튜브를 본다거나 그러면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가장 안 좋은 건 뭘까요?
지금부터 TV 봐. 엄마 아빠는 다른 일 할게. 라고 하면서 아이를 방에 홀로 앉혀놓고 그 TV를 보게끔 해주는 겁니다. 물론 이건 한두 번 뭐 하는 건 나쁘지 않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거는. 근데 장기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이런 걸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면 큰 문제가 발현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언어 발달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 특히 이 언어 발달에서도 이제 아이들이 어휘력도 중요하지만 제한 시간 내에 정확하게 말을 발화하는 거가 있는데, 이 그게 일종의 그 아이들의 학습 능력을 예측하는 하나의 척도가 되는데, 이 홀로 TV를 시청을 많이 한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서 시간당 정확하게 말하는 그 비율이 낮아지는, 그래서 향후에 그 학습 능력이 저하되는 그런 경향성이 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물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내적, 외적 상태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아이들이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랬었을 때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시키면 효과가 극대화될까라고 했었을 때, 심리학자들이 50년간 이제 이 학생들이 공부를 해온 이 방법들을 10가지로 총 종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 우리가, 그리고 지금 현재의 아이들이, 그리고 과거의 학생들이 다 했던 공부 방법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10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효과가 떨어지는 공부 방법이 뭘까요? 여기 보시면 4번째입니다. 강조하기 혹은 밑줄 긋기라고 하는 겁니다. 책을 볼 때 강조하면서 뭐 하이라이트 긋고 줄 긋고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하고 끝납니다. 나중에 봐야지 라고 표시를 할 텐데 나중에 잘 안 보게 되죠. 왜냐하면 내가 강조하는 부분을 봤었을 때는 굉장히 지각적으로 강렬하게 인식이 되기 때문에 학습된 것처럼 착각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산만하고, 인간은 잘 까먹고, 인간은 잘 헷갈리기 때문에 공부한 내용을 내가 지금 강조했다고 해서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시 봐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효과가 없는 공부 방법이 바로 요약하기입니다. 요약하기는 지금도 많은 학생들이, 제가 가르치고 있는 대학교의 대학생들도 이 방법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특히 제가 가르치는 인지심리학이라든가 이런 뭐 학습심리학, 생물심리학 이런 것들은 좀 대학에서 좀 어려운 과목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기들끼리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맡은 챕터들을 요약 정리해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제가 그거 볼 때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요약을 하고 그 내용을 다시 반복적으로 봐야 되는데 안 봅니다. 요약을 하는 순간 공부를 다 했다고 생각을 하죠. 그 자체가. 그러니까 요약 자체가 공부의 완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 장기가 다 들어왔어 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효과적인 공부 방법이 뭘까라고 했었을 때 가장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게 공부 방법,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게 여기 나와 있는 8번째, 9번째입니다. 8번째는 연습 시험을 보기라고 하는 겁니다. 얘는 모의고사를 자주 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공부를 할 때 스스로 문제를 내서 그 문제를 자주 내가 잘 살펴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 의대생들이 자주 활용하는 스터디 방법이죠. 의대생들이 자기들끼리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해당 과목에 해당되는 문제들을, 이 예비 문제를 쫙 뽑아옵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을 같이 풀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연습 시험을 많이 보기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분산의 학습하기라고 하는 것은 장기 기억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장기 기억은 잘 헷갈리기 때문에 유사한 내용들이 머릿속에 오랫동안 같은 자리에서 같은 내용의 공부를 오랫동안 하게 되면 내용들이 다 뒤섞일 수 있습니다. 장기 기억은 다 잘 헷갈리니까요. 아까 전에 창문이라고 하는 단어를 본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는 것처럼.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부를 할 때 내가 공부하고 있는 현재의 내용을 한 1시간 가까이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물도 마시고 잠깐 서서 왔다 갔다 하기도 하다가 다시 내가 나의 외적, 내적 상태를 리프레시 시켜준 상태에서 다시 공부를 할 때는 아까 제 공부한 내용이 수학이었다면 이번에 음악을 한다던가 아니면 언어에 관련된 뭐 영어 공부를 좀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완전히 장르를 바꿔가지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1시간 동안 공부했던 내용이 그 다음 1시간 동안 공부한 내용과 헷갈리지 않게 되는 효과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부를 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의 집중을 최대한 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까지는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놓고 잠깐 쉬었다가 물도 좀 마시고 약간 움직였다가 다시 다른 장르의 공부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공부를 한다면 나중에 또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 게 이제 많은 심리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습 시험에 관련된 실험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시면 SSS라고 하는 이 조건이 있고 STTT라고 하는 조건이 있는데 여튼 시험을 TTT는 테스트의 약자고 S는 스터디의 약자입니다. S가 4개 있는 거는 지금부터 내가 시간을 30분을 더 줄 텐데 시험 보기 전까지 더 줄 텐데 이때 뭐 할래? 공부할래? 테스트 볼래? 라고 했었을 때 공부할래요? 라고 했던 집단이 SSS 집단입니다. 그래서 시험 보기 전까지 내가 초치기, 분치기를 해야지라고 공부를 더 했던 집단이 그렇게 해서 5분 후에 시험을 보게 되면 테스트를 보겠다고 한 집단에 비해서 5분 후에 분치기, 초치기 결과물이 잘 나옵니다. 시험은 잘 나와요. 하지만 나중에 일주일이 지나서 다시 불러가지고 동일한 시험을 쳤었을 땐 스터디, 공부를 좀 더 할래요? 라고 분치기, 초치기 할래요? 라고 했던 집단에 비해서 시험을 더 볼래요? 라고 했던 집단의 결과물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인출하는 그 자체도 기억을 증진시킨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중간중간에 내가 스스로 공부한 것을 되뇌임하면서 스스로 시험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풀어보는 그런 과정을 자주 하면 할수록 장기적으로 공부한 내용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저기까지 제가 오늘 강연을 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잠깐만 요약을 해드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지적 능력 그리고 뇌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내적, 외적 어떤 그 환경을 잘 만들어주는 게 좋고 그 내적, 외적 환경을 잘 만들어준 상태에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몇 가지의 공부 방법들을 활용을 한다면 아마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그 능력을 최대한대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장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